새로 가게 열었으면 신고식은 해야 할 거 아냐? 마침 배도 고프고 하니 저기 저 널쩍한 놈 광어 맞지? 저놈으로 싱싱하게 회 한 접시 떠봐.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낡은 상가들 사이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수족관 바다 아쿠아. 간판의 푸른 네온은 밤이 되면 길을 잃은 영혼의 등대처럼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도시의 소음은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수조 속 물의 순한 소리와 기포 터지는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공간을 감쌌죠. 이곳은 강민서 사장이 온 마음을 다해 가꾸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족관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장 먼저 밤새 안녕했을 생명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말미잘의 촉수 하나, 느릿하게 움직이는 불가사리의 발걸음 하나까지 그녀의 세심한 눈길을 벗어나지 못했죠. 각 수조의 염도, 온도, pH 농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여과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살피는 것은 그녀에게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뿌옇던 수조는 수정처럼 맑아졌고 기운 없던 물고기들은 생기를 되찾아 유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아쿠아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엄마 손을 꼭 잡고 오는 7살 유나는 커다란 나폴레옹 PC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사장님, 얘는 왜 이렇게 뿔이 났어요? 누가 화나게 했어요? 톡 쏘는 질문에 민서는 늘 다정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유나가 너무 귀여워서 질투가 나서 뿔이 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은 아주 착한 친구란다. 그녀의 설명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고기에게 작은 손을 흔들어주곤 했습니다. 퇴직한 베테랑 형사, 최강일 반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단골이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지만 거의 매일 오후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수조 속 세상을 응시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시선은 묵묵히 일하는 민서에게 향하곤 했죠. 최 반장의 눈빛에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 속 장면을 더듬듯 민서의 고요한 눈빛 뒤에 숨겨진 거칠고 날카로운 과거의 편린을 읽어내려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죠. 그는 아마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여인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찾아와 가장 화려한 산호초 수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전직 해양생물학자 박 교수였는데 민서와 가끔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강 사장, 저 아크로포라의 발색이 예사롭지 않아. 특별한 조명이라도 쓰는 건가? 아닙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들여온 새로운 영양제가 효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수질 관리에도 더 신경 썼고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민서에게 바다 아쿠아는 단순한 생계수단 그 이상이었죠. 10수년 전 그녀는 뒷골목에서 흑상어라 불리던 조직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코드명 세이렌. 그녀의 이름은 공포의 동의어였고 그녀의 손끝은 늘 차가운 칼날의 감촉을 기억했죠. 조직 내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민서는 스스로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작은 수족관이었어요.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평화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였죠. 어느 날 민서는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엔젤피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지느러미 끝이 살짝 갈라지고 활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죠. 민서는 즉시 해당 개체를 격리 수조로 옮기고 수질 검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박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밤새 관련 서적과 논문을 뒤적였죠. 그녀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며칠 후 엔젤피쉬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화려한 지느러미를 뽐내며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격리 수조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작은 생명 하나를 살려낸 기쁨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다 아쿠아의 하루는 작은 사건들과 조용한 기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평화는 견고해 보였죠. 하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언제든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과거의 편린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오후 바다 아쿠아의 유리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세 명의 사내는 그 그림자만으로도 가게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그들은 동네 유흥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신흥 건달 패거리였고 선두에 선 땅딸막하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는 불독 박철수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눈빛이 불안정해 보이는 칼잡이 출신의 독사 그리고 말없이 힘만 쓰는 듯한 거구의 돌쇠가 서 있었죠. 불독은 마치 제 집안방에 들어선 것처럼 어슬렁거리며 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조 속 아름다운 생명보다는 가게의 규모나 값비싸 보이는 장식에 더 오래 머물렀죠. 이윽고 카운터 근처에서 수질 측정기를 닫고 있던 민서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여기가 바다 아쿠아 맞나? 사장이 여자라더니 듣던 대로 반반하구만. 저속한 농담과 함께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민서의 몸을 훑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죠. 그녀의 눈빛은 순간 빙하처럼 차가워졌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소문 듣고 왔지. 이 동네 물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새로 가게 열었으면 신고식은 해야 할 거 아냐? 마침 목도 마르고 하니 저기 저 넓적한 놈 광어 맞지? 저놈으로 싱싱하게 회 한 접시 떠와봐. 불독은 커다란 광어가 유영하는 수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수족관 안에 불쾌한 파문을 일으켰죠. 마침 가게 안에 있던 유나와 엄마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고 최 반장은 못마땅한 기색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여긴 횟집이 아닙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이곳은 살아있는 생명을 관상하고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회를 드시고 싶으시면 길 건너편에 전문 횟집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독은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하? 이 여자가 지금 농담하나? 눈앞에 헤엄치는 물고기 놔두고 어딜 가라는 거야? 야, 독사. 내가 오랜만에 칼솜씨 좀 보여줘 봐라.
옆에 서 있던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유나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죠. 최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설 듯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서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지만 그 자세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의 생명들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뭐, 영업 방해? 우리가 내년 가게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몰라? 불독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민서의 예상 외의 강경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듯 했죠. 그는 주변 수조를 발로 툭툭 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 비싼 것들 다 깨부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그때였습니다. 수족관 안쪽 작업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서와 가끔 해양 생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박 교수였죠. 그는 휠체어를 밀고 나와 불독 일행 앞을 가로막듯 멈춰 섰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여기서 뭘 하는 겐가? 노학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네.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보존하려는 귀한 노력이 담긴 곳이야.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곳이 아니란 말일세. 불독은 갑작스러운 노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여긴 왜 끼어드셔? 다치기 싫으면 저리 비켜 계시지. 이 가게 주인은 내 오랜 동료이자 제자 같은 사람일세. 박 교수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 해를 끼치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도전으로 알겠네. 불독 일행은 노학자의 예상 밖의 단호함과 민서의 침착함, 그리고 뒤쪽에서 느껴지는 최 반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18. 재수 없는 것들만 꼬였네.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거 아니다. 불독은 거친 말을 내뱉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긴장감이 가시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박 교수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교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박 교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뭘?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네. 그나저나 강 사장 조심해야겠어.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세. 최 반장도 민서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그날 밤 민서는 가게 문을 잠그고 홀로 수조 앞에 섰습니다. 평화를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불독 일행의 등장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해파리 수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리라. 이 소중한 공간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리라고. 며칠 뒤 민서는 가게 앞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수족관 건너편에 며칠째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는 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민서의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죠. 민서의 직감은
그가 단순한 행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흑상어 시절에 익혔던 경계 태세를 본능적으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 함께 일했던 조직의 정보원 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조직을 나온 뒤 점조직처럼 활동하며 뒷골목 정보를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죠. 세일엔 누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능글맞았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서는 용건만 물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에 누님 소문이 좀 돌아서요. 흑상어파의 세이렌이 신분을 숨기고 수족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특히 북극성 쪽 애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극성? 흑상어파의 오랜 라이벌 조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민서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가게 앞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검은 세단의 존재는 불길한 예감을 더했습니다. 불독 패거리의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더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어둠 속에서 홀로 두 개의 위협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불독 박철수는 첫 방문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바다 아쿠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구역에서 말 안 듣는 상징을 꺾어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그는 부하들을 시켜 가게 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게 했고, 밤에는 수족관 외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을 휘갈겨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바다 아쿠아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식의 악의적인 허위 글을 퍼뜨리기까지 했죠.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고 민서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며 묵묵히 가게를 지켰어요. 밤새 벽에 낙서를 지우고 커뮤니티 글에 차분하게 해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불독에게는 답답함과 동시에 더 큰 오기를 불러일으켰죠. 전연 독한 건지 멍청한 건지 두고 보자고. 어디까지 버티나. 불독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 아쿠아에 식자재나 용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들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싱싱한 먹이용 크릴 새우나 특수 해수염 같은 필수 품목들의 공급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급히 다른 거래처를 수소문해야 했고, 이는 수족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 사장, 미안하게 됐소. 박 사장 그 양반이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어쩔 수가 없어. 오랫동안 거래해온 해수염 공급처 사장은 미안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서는 그의 처지를 이해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희귀 해마 한 쌍중 수컷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도 거부하고 활동성도 급격히 떨어졌죠. 박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밤새 간호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독 일당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죠.
한편 민서를 감시하던 검은 세단의 정체는 북극성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쥐의 정보대로 흑상어파의 전설적인 칼잡이 세이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죠. 북극성의 보스는 과거 민서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민서의 주변을 맴돌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거나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자극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서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작은 꽃집 향기로운 날을 운영하는 정희 씨였죠. 그녀는 밝고 씩씩한 성격으로 민서가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민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저기 저 불량배들 때문인 거 다 알아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서는 경계심을 풀고 정희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정희 씨. 하지만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요. 제가 보니까 사장님 혼자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급하게 필요한 물건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제 거래처 통해서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 정희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하기 어려워진 특수해수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정희 씨는 수입 화훼 자재를 취급하는 자신의 거래처 중 한 곳이 해당 해수염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민서를 대신해 물품을 주문해 주었죠. 작지만 결정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불독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북극성의 감시도 여전했죠. 민서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감을 준비하는 민서에게 불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리 더욱 음험하게 번뜩였죠.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자, 사장님. 이게 뭔지 한번 열어보시지. 민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해마 수컷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애지중지 돌보던 바로 그 해마였죠.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드나? 불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성의를 계속 무시하니까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다음엔 뭐가 될까? 저 비싼 산호? 아니면 내 예쁜 얼굴? 민서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상자를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정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과거 세이렌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민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 테냐? 증거 있어? 불독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죽은 해마가 담긴 상자를 내려놓고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가장 길고 날카로운 산호 트리밍용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서걱. 가위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죠.
증거는 만들면 되는 거지. 그녀의 말과 함께 수족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불독은 민서의 눈빛과 손에 들린 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건드린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맹수였다는 것을.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죽은 해마를 마주한 순간 민서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세이렌이 깨어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차가운 결단으로 굳어졌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삶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과 손에 들린 날카로운 가위에 압도된 불독은 허둥지둥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을 쫓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가게 문을 잠그고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불독 일당을 확실하게 끝장내면서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민서는 먼저 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불독 박철수, 그리고 그 배우에 대해 아는 대로 전부 알려줘. 사소한 거라도 좋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세이렌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느끼고 자신이 아는 정보를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죠. 불독은 최근 지역 재개발 이권을 노리는 중견 보스왕 회장 밑으로 들어가 세를 불리려 하고 있었고, 이번 바다 아쿠아 건도 왕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리수라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불독에게는 불법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다음으로 민서는 최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불독 일당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해마 사건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죠. 반장님, 저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최 반장은 민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눈빛에서 평범한 자영업자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읽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대신 그는 경찰 내부에 신뢰할 만한 후배와 연결해주며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강 사장, 증거가 중요해. 아주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든 계획이 그려져 있었죠. 그녀는 수족관 곳곳에 CCTV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초소형 카메라 몇 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불독이 다음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심해 산호수조 주변에 집중했죠. 또한 불독 일당이 침입했을 때 그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들이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도록 유도할 몇 가지 장치를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 바닥에 잘 보이지 않는 투명 윤활제를 뿌려두거나 충격에 약한 장식용 소품을 우연히 넘어뜨리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식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민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가다듬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수족관을 운영하며 불독 일당의 동태를 살폈고, 밤에는
홀로 남아 증거 수집과 덫을 놓는 작업에 몰두했죠. 그녀의 움직임은 과거 어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처럼 신중하고 정확했습니다. 한편 불독은 민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미 왕 회장에게 큰 소리를 쳐놓은 터라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과감한 행동으로 민서를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었죠. 그의 계획은 바다 아쿠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희귀심에 산호수조를 완전히 박살내어 민서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 회장에게서 빌린 돈으로 불법 총기까지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북극성의 감시 차량을 확인했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변수였지만 민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민서는 옆 가게 정희 씨에게 며칠간 가게를 비울 수도 있다고 귀띔하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최 반장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내부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불청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족관 안에는 오직 푸른 수조의 불빛과 민서의 차가운 숨소리만이 감돌았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바다 아쿠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예상대로 바다 아쿠아의 뒷문 자물쇠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죠. 불독 박철수가 독사와 돌쇠 그리고 새로 영입한 듯한 젊은 건달 2명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불독의 허리춤에는 불룩한 총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시발 존나 어둡네. 독사 플래시 비춰. 불독의 지시에 독사가 손전등을 켰고 그 빛이 향한 곳은 바로 가게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심의 산호 수조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희귀 산호들이 푸른 조명 아래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저것이 민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것을 불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걸 작살내서 그년 무릎을 꿇릴 거다. 알았나? 불독이 쇠파이프를 고쳐 쥐고 수조를 향해 다가서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 찍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민서가 설치해둔 압력 감지식 소형 염료 분사기였죠. 불독의 바지와 신발에 형광 녹색 염료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뭐야 시발. 당황한 불독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민서가 미리 뿌려둔 투명 윤활제를 밟고 그대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으악! 우당탕! 불독은 보기 좋게 낮아빠졌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장식용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기둥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무거운 도자기 어항이 떨어지며 불독의 발목 위로 떨어졌죠. 크악! 불독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수족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소란의 놀란 부하들이 허둥지둥 불독에게 달려갔지만 그들 역시 민서가 설계한 함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대형역과 장치 위로 넘어지면서 복잡한 배관 일부를 파손시켰고 독사는 천장에서 우연히 떨어진 그물에 온몸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죠.
새로 온 건달 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고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잠겨 있던 문에 막혀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족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민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어떤 무기보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넘어져 신음하는 불독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불법 침입, 기물 파손, 그리고 총기 소지. 죄목이 꽤 늘었네. 박철수 씨. 내 내년이. 불독은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총기를 꺼내려 했지만 발목의 극심한 고통으로 쉽지 않았죠. 어리석긴. 민서는 조용히 읊조리며 벽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수족관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죠.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수족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최 반장과 그의 후배 형사들이 신속하게 내부로 진입했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범인들은 이미 민서의 덫에 걸려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불독의 허리춤에서는 불법 소지한 총기까지 발견되었죠.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경찰들이 불독 일당을 연행하는 동안 최 반장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사장, 정말 대단하구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소.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족관 방,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검은 세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북극성의 감시자들은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을 터였죠. 그들은 세이렌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똑똑히 확인했을 겁니다. 민서는 그들을 향해 잠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경고였죠.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소란이 끝나고 경찰과 최 반장이 돌아간 뒤 민서는 홀로 남아 난장판이 된 수족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 쏟아진 물, 여기저기 튄 염료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그때 정혜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나서. 민서는 문을 열고 정혜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정희 씨.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씨는 민서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민서는 정희 씨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독 박철수 일당은 불법 침입, 특수 기물 파손, 협박, 영업 방해, 그리고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민서가 치밀하게 확보한 CCTV 영상과 현장의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최 반장의 증언까지 더해져 그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특히 불독의 배후에 있던 왕 회장과의 연결고리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는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괴롭히던 악당들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에 동네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바다 아쿠아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바다 아쿠아를 감시하던 북극성의 검은 세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이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물러난 듯 했습니다. 물론 민서는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위협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죠. 수족관은 민서의 노력으로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깨진 어항 대신 새로운 장식물이 자리를 잡았고 끊겼던 거래처들도 하나둘 복구되었죠. 정희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민서를 도왔고 박 교수와 최 반장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고 유나는 여전히 나폴레옹 PC 앞에서 밝게 웃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반장이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민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강 사장, 이제 정말 괜찮은 거요? 민서는 깨끗하게 닦인 수조 유리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반장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반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평온해 보이는 민서의 얼굴과 그녀가 사랑하는 수족관을 번갈아 줄 뿐이었죠. 그들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망가진 수족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죽은 해마를 기리는 의미로 작은 산호초 메모리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마 한 쌍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죠. 과거의 아픔을 잊지는 않되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다 아쿠아는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서는 가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대해 해양 생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박 교수와 함께 희귀 산호 번식 연구에 참여하는 등 수족관을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지역 사회와 교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죠. 밤이 깊어 바다 아쿠아에 홀로 남은 민서는 가장 큰 중앙 수조 앞에 섰습니다. 푸른 물결 속을 유영하는 다채로운 생명들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던 세일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사랑하며 자신의 소중한 세계를 지혜롭게 지켜낸 강인한 여성 강민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찾아낸 것이죠. 통쾌한 복수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보다 더 값진 평화와 새로운 시작이 바다 아쿠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처럼 민서의 삶도 이제 고요하지만 깊은 강인함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사이다는 바로 그 평화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